선배들의 그러한 여러와 같은 질의응답 덕분에 나도 이거를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야. 그 과연 0.01%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 거고 0.08이라고 하는 최대 철근량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는 거지. 자, 한번 보게 되면 1%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코드가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코드에서 먼저 이렇게 채택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갖고 온 거지. 그래서 계산상 휨 작용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휨에 대한 저항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 1%는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지속적인 압축 응력을 계속 받을 때 1학기 때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콘크리트 크리프 또는 건조 수축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프라든지 건조 수축에 의한 주철근이 항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가 넣어야 된다. 또 실험에 의하면 크리프나 건조 수축은 시간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응력을 철근으로 옮기려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결과적으로 철근의 응력을 이게 증가시키게 되고 이러한 응력 증가는 철근 비가 감소할수록 더 크기 때문에 철근 비의 1%라든지 이런 하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하한 사용 하중을 받았을 때 철근의 응력은 항복 강도 수준까지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철근량 1%를 정했을 때 저런 사유로 저런 이유로 1%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배가 그런 시공상의 아쉬움을 얘기해도 그럼 넣지 마라는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인 룰을 안 시킨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 보수 보강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수가 있다. 그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최대 철근량 8%는 광범위한 실험들을 경우에 대부분 다 6% 이하의 철근비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성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넉넉하게 한 8% 정도를 이거 이상 되게 되면 시공상의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철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에도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1% 8% 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건축이든 토목이든 그렇지? 교각이든 기둥이든 설계를 할 때 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거짓말같이 내 생각이 날 거야. 그때 교수님이 얘기했던 1% 8%이 얘기구나. 내가 막상 닥쳐보니까 진짜 철근 많이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압축부재 철근량 제한엔 1% 8% 그런 것들이 이런 크리프에 의한 영향. 우리 초고층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123층인데 123층에 있는 애하고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애하고 지속 하중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르잖아. 그지? 아래에 있는 애들은 지속적인 하중을 끊임없이 받으니까 크리프에 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위에 있는 애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철근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안 넣고 싶습니다. 그것은 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타당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기응변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들은 그냥 동네에 사람 다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다중 인구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잖아. 그럴 경우에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과보수적이고 조심스럽고 가려하고 이러는 태도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죠? 너무 이렇게 유별난 거 아니야? 너무 과하게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설계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죠? 조그만 동네에 징검다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 올까 말까 한 조그만 그런 회의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치? 지하철역이라든지 환승역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상당히 보수적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 잘 모르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가지. 이거는 그 순간은 되게 좋은데 이러면 기술의 발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조금 자기를 조금 더 이렇게 계도라고 할까?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둥을 얘기할 때
하나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같은 공사에 특히 건축에 정말 많이 사용이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로 정말 많은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쪽에 나도 개인적으로는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실험도 많이 했고 논문도 정말 많이 썼고 요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기둥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진대에서는 스트롱 컬럼, 윅 빔이라는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의 압축 강도를 100메가파스칼 이렇게 기둥을 많이 써요. 1학기 때 여러분들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얘기할 때 내가 얘를 일반 강도 콘크리트의 기둥으로 만들면 얘보다 한 30메가파스칼 정도의 기둥으로 만들면 얘를 내가 한 100, 150, 200으로 만들면 이 기둥 단면을 거의 6분의 1 사이즈로 줄일 수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값 제일 비싼 데 어디야? 명동이라고 쳐. 뭐 강남에도 있고 미국의 맨하탄, 뭐 시카고. 그런 사람들은 이 뭐야? 뭐 무슨 기둥이 이렇게 뚱뚱해? 기둥 저 한 4분의 1로 못 줄여? 네가 기둥 사이즈를 설계할 때 4분의 1로만 줄여주면 여기에 300평의 오피스 공간이 더 나오는데 야 니네 한 평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냐?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기둥 사이즈를 지금보다 4분의 1로 줄여줘.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가 150은 돼야 되는데요. 콘크리트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래도 괜찮아. 콘크리트 단가가 올라가 봐야 콘크리트지. 여기 임대료 얼마인지 알아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풀려가면 설계하는 사람이 이 기둥 단면을 40으로 설계했다가 갑자기 150으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이 슬래브까지 다 150으로 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 잘 봐봐. 요 밑에 있는 애 150. 여기 지나가는 슬래브 40. 요 위에 있는 기둥 150. 그런데 우리가 기둥 설계할 때 기둥은 150으로 설계를 하잖아. 그럼 여기 쭉 가봐. 눈을 싹 감고 한번 가봐봐. 여기. 내가 지금 삐뚤삐뚤 쳤지만 비금친 거 보이지? 저 부분은 내가 설계할 때 저건 나의 기둥으로 설계를 하면서 저 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기둥은 150메가파스칼로 설계했는데 쟤는 지금 슬래브로 통해서 지나가지. 얘는 40메가파스칼이고 얘는 150.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감 잡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위 그거에 의해서 지금 중동에 우리 건설하고 있었던 그 부르즈 칼리파, 그지? 부르즈 칼리파. 나는 두 개의 초고층 빌딩에 관여를 했었는데 그 KLCC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는 기둥이 80메가파스칼. 그다음에 부르즈 칼리파는 기둥이 150이에요. 그런데 슬래브를 150으로 칠 수는 없어. 슬래브는 40. 그지? 그러면 나는 설계할 때 나의 기둥은 다 150의 강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야? 샌드위치가 저기 생겨버렸지. 150이고 나는 얘까지 다 150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지금 여기만 요 샌드위치는 40이잖아. 그러면 그건 안 되지. 내가 요 기둥으로 내려오는 수직 부재를 전부 150으로 설계했는데 저 샌드위치만 40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저기에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밑에 있는 150을 쳐. 그지? 그 다음에 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아래에 있는 기둥 콘크리트를 150으로 친 다음에 요 슬래브에 거푸집을 대고 슬래브를 40으로 다 깔아요. 그 다음에 얘가 굳어지면 이 위에 기둥에 거푸집을 치고 또 여기 150을 쳐.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샌드위치 존을 피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150 기둥을 친 다음에 여기에 슬래브에 거푸집을 칠 때 잘 보고 있어?
부분을 요렇게 막아. 그 다음에 요 부분에 150 콘크리트를 먼저 쳐. 그 다음에 여기에 슬래브를 40짜리로 쳐.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이렇게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150 콘크리트를 치고 스틸 플라스틱 상태에서 아직 붙기 전에 여기에 40에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치면서 여기에 얘도 아직 굳기 전이고 얘도 지금 방금 쳤잖아. 여기를 막 진동 다짐을 해. 그래갖고 여기에 경계에 아주 조인트가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요 영역은 요 기둥에 우리가 애초에 설계했을 때 머릿속에 고려했던 기둥은 150으로 친다라는 거를 만족하지. 응? 그잖아. 그죠? 여기 150 여기 40을 피하고 이 샌드위치 존을 피하기 위해서 이만큼 막고 150을 친 다음에 여기에 40짜리를 치고 여기에 이런 컨스트럭션 조인트 경계가 생기지 않게 얘를 막 진동 다짐으로 해서 뭉뚱그렸어. 그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둥은 전부 150을 갖게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마치 물웅덩이 같이 고여 있는 것처럼 요렇게 기둥 위에 요렇게 웅덩이를 만들어서 얘를 타설하고 가는 걸 요거를 영어로는 물웅덩이를 파들링이라고 하는데 서양에 있는 공사 현장에 있는 시공회사라든지 컨스트럭션 매니저들은 이런 거를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왜? 여러분 이 콘크리트 치고 여기에 거푸집 달아갖고 얘 쫙 치고 그 다음에 얘 쫙 올라가는 그 공정이면 될 거를 얘 치고 여기 막고 얘 치고 그 다음에 거푸집에서 얘 치고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 공정이 들어가지. 공기 잡아먹어. 돈 잡아먹어. 여기에 품질 관리 굉장히 어려워져. 난 저거 안 해. 라고 선언을 합니다. 1번 요렇게 막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원래 있는 기둥에서 600mm만큼 익스텐션 랭스를 가져라. 내민 길이를 갖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타설해야 돼? 여기부터 거푸집을 친 다음에 얘를 우선 쫙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요 구간, 요 내민 길이만큼 여기를 아주 촘촘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창틀 모기장 같은 그러한 얇은 철망으로 저렇게 그걸 딱 막아놓고 얘를 친 다음에 얘를 또 급팍 친 다음에 다짐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 추가 공정이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못한다. 뭐 얼마 받는다고 그것까지 해갖고 공기 잡아먹냐. 서양에서는 저 공사를 안 해요. 내민길이 공사를.